네, 안녕하세요. 8강에서는 모델의 학습과 결과 분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8강에서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준비 단계와 그 다음에 케라스를 활용한 시계열 딥러닝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준비 과정입니다. 학습용 피처와 레이블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그 기온, 습도, 풍량, 풍속, 강수량, DSR, DSR-TQF 이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추가적으로 총 발전량 데이터까지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랍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요. 지금 제주 태양광 총 발전량만 빼고 이 컬럼만 빼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 X에다가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 태양광 총 발전량만 Y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를 합하면은 머지 DF에 있는 컬럼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X와 Y가 서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Y에는 레이블, 그 다음에 X에는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게 될 데이터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현재 7186개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데이터의 x.shape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7186개, 그다음 y-shape도 718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7186개면은 이 7186개 중에 6500개는 트레인 데이터로, 나머지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와 Y 데이터를 우리가 전처리를 좀 하는 단계에서 정규화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로 단위가 다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온과 습도는 서로 단위가 다르죠. 풍속과 풍량도, 강수량도, DSR도 다 단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모든 숫자를, 범위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리스케일링을 해주게 됩니다. 리스케일링 해주게 되면은 앞에서는 특정한 값은 높은 값을 형성을 하고 특정한 값은 또 낮은 값으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의 분포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서 특정한 피처가, 특정한 요소가 신경망에 많은 가중치를 설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를 우리가 신경망에 집어넣기 이전에 정규화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사이클런 안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맥스 스케일러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 값으로 스케일을 변경해 주게 되는 스케일러죠. 자, 그래서 이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즈 함수를 우리가 구성하게 해주게 되면은 자, x라는 값을 우리가 복사해서 요 x.copy를 했을 때는 요거는 하드카피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메모리를 복사를 해서 x_nom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져와서 요것을 리스케일링을 해주게 되죠. 리스케일링 해준 다음에 그것의 출력 값을 우리가 다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함수를 실행했을 때 요 x와 y는 아직 정규화되기 이전에 숫자 값이 정규화되기 이전의 값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요 노멀라이즈 함수의 리턴 값은 요 x와 y 값이 정규화되고 난 이후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nom, 그 다음 y 데이터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거친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정규화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numpy 형태로 데이터를 바꿔서 x데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그 다음에는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데이터의 구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풋 디멘전과 시퀀스 랭스, 타임 스텝이죠. 이런 형태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테스트로 나눠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에 맞게끔 이런 3차원의 텐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라는 함수를 실행하시면은 여기에 인자값으로 x 데이터, 그 다음 y 데이터, 이 데이터는 정규화를 한 값이죠. x 데이터, y 데이터, 레이블이죠. 이것을 집어넣고 지금 첫 번째 이것은 트레인 스플릿을 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개수대로 6476개를 잘라가지고 전체 데이터에서 그만큼 잘라서 X 트레인과 Y 트레인 데이터를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 함수에 트레인 스플릿에 여기다가 난 값을 집어넣게 되시면요. 그 다음에는 요것이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한 다음에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경망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텐서플로우에는 tf.data.dataset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from tensor slic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요 xtrain이라는 데이터, 요 xtrain이라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드디스크 혹은 SSD 같은 데 저장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읽고 와서 메모리에 로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로딩하게 되는 그 함수가 캐시라고 되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일단 캐시 버퍼링을 해놓고요. 버퍼링된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대로 잘라가지고 train underbar dat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배치 사이즈대로 잘라서 전달해주게 되는 부분이 이 코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배치 사이즈로 끊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치 사이즈대로 끊어가지고 전달되어지는 이 부분을 데이터 입력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LSTM 모델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는 것으로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 LSTM 모델 설정 코드는 앞에서 이미 보셨던 코드죠. 그래서 LSTM에다가 그 H-units 요것을 100으로 설정을 하고 recurrent dropout 요것은 0.5로 설정을 하고 kernel initialization her normal이라는 설정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LSTM을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쌓고 그 다음에 출력에다가 하나만 출력하기로 하고 그 다음 그 사이에다가는 dropout을 0.5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적은 상태에서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dropout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이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은 모델을 통해서 모델 함수를 통해서 인풋, 그 다음 아웃풋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델이 객체로 하나 생성이 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컴파일 함수에다가 로스, 매트릭,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학습할지 그 학습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워닝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 워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CUDNN 커널이라고 하는 요것을 CUDNN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가속을 시키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recurrent dropout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CUDNN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UDN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학습 속도나 그 다음에 추론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되는데 현재 recurrent dropout이라는 이 조건을 넣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CUDNN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recurrent dropout 조건을 한번 좀 빼보시면은 학습 속도가 시간이 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넣었을까요? 이거는 recurrent dropout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지만이 성능이 그 로스 값이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이걸 집어넣습니다. 빠르다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예. CUDNN을 쓰려고 하면은 recurrent dropout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워닝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경망을 구성했을 때 recurrent dropout을 주고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옵션이 있죠. return sequences라는 옵션이 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닉층에 있는 이것이 출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출력층의 개수가, 출력의 노드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지 않고 한 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return sequences라는 옵션이 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수렴하게끔 신경망이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은닉층을 두 개를 쌓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에 거, 첫 번째 거는 recurrent dropout. 여기서 좀 하나가 좀 빠지긴 했네요. 그 return sequences가 true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return sequences가 fal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신경망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는 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나오려고 하면은 return sequences가 하나가 옵션 더 추가되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케라스의 콜백 함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에는 콜백 함수라는 기능이 있는데, 콜백 함수는 학습 진행 중에 러닝 레이트라든가 학습 중단 조건들, 그 다음 모델 저장 조건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에는 콜백 함수의 종류가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3가지 조건을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줘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reduced LR on fletcher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자, 모니터 조건인데 validation MAE 요 값이 만약에 patient 값이죠. 7 에폭 동안에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러닝 레이트를 절반, 0.5죠. 0. 절반으로 줄여주는 어떤 그런 콜백 함수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밸리데이션 MA 값이 감소하지 않으면은 7 에폭 동안 기다렸다가 러닝 레이트를 0.5 절반으로 줄여주게 되는 콜백 함수가 reduce LR on fletcher라는 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arly stopping이라는 함수인데요. 만약에 validation MA 값이 20 에폭 동안, 20 에폭 동안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early stopping, 학습을 중단하게 되는 조건이 early stopping이라는 이 콜백 함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 체크 포인트라는 이 함수는 여기서도 모니터링 조건을 validation MA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 그 patient 값은 없죠. 대신에 이제 이 조건이 있습니다. save best only라고 되어 있는 것이 true로 설정되어 있죠. 만약에 이전 값보다 validation MA 값이 이전 값보다 더 낮은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save를 합니다. 어떤 파일로요? best.h5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모드에 이게 low하고 high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드를 오토로 설정해 주실 경우에는 이 모니터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 조건에는 로스 값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큐러시 값도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큐러시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로스 값은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모드 값을 이게 로우냐 하이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오토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요 MA나 어큐러시나 어떤 조건이 되든 간에 그 조건이 가장 베스트 컨디션일 때만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으로 설정해 주게 되는 게 이 모드의 오토입니다. 자, 이렇게 콜백 함수의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을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것을 콜백이라는 리스트명으로 우리가 선언한 다음에 그것을 모델.fit 함수 안에 인자값으로, 인수값으로 콜백스라고 되는 인수값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콜백을 넣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케라스 콜백 함수 설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케라스에는 pi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컴파일 조건은 우리가 로스 함수로 MSE를 쓰고 매트릭으로 MA를 쓰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고요. 그 다음 러닝 레이트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fit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그 모델에다가 훈련 데이터를 train 언더바 데이터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에폭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학습을 시킬 거냐로 얘기하는 건데 에폭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전체가 몇 개였죠? 전체가 훈련 데이터가 6476개였습니다. 이 6476개를 한번 다 소진하게 되면은 요것을 1에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1에폭을 6475개 데이터를 다 소진했을 때가 1에폭인데 그렇게 150번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소진하는 그 횟수가 150에폭이라고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치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신경망에 집어넣을 때 몇 개씩 집어넣어 줄 거냐 하는 것이 배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씩 밀어 넣어서 전체 데이터를 다 소진해서 1에폭 그렇게 해서 전체 150번을 동작하는 것을 150에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0이라고 정의했지만은 만약에 얼리 스타핑 조건에 걸렸어요. 밸리데이션 MA 값이 20에폭 동안에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간에 학습이 중단됩니다. 그럼 150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학습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LSTM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하이퍼 파라메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중치 값, 신경망의 가중치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건데 그 파라메터 말고 하이퍼 파라메터라는 개념이 있죠. 이 하이퍼 파라메터는 파라메터 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하이퍼 파라메터입니다. 그래서 파라메터를 튜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더 크게 큰 스케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파라메터를 하이퍼 파라메터로 부릅니다. 만약에 H 사이즈 있죠. 히든 노드의 개수를 변경을 했을 때는 파라메터가 변경이 되겠죠. 드랍 레이시오라든가 러닝 레이트, 리커런트 드랍 아웃 레이트, 그 다음에 시계열 신경망 레이어의 개수, 시퀀스 랭스, 퓨처 타겟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델의 결과값이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집어넣어서 우리 데이터셋을 학습시켰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 CN RNN하고 LSTM GRU 모델 3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유닛은 100개로 고정을 하고 모델만 바꿔가지고 MA 값하고 MSE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RNN은 실제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 값이 3개 모델 중에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LSTM하고 GRU는 GRU가 나오게 된 그 목적 자체가 LSTM보다는 계산량을 줄이고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GRU라고 앞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LSTM이 밸리데이션 MA 값으로나 아니면 밸리데이션 MSE 값으로 더 낮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3개를 테스팅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LSTM이 가장 좋은 신경망임을 확인하고
LSTM으로 고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거나 히든 유닛의 개수를 좀 조정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95, 100, 105개로 히든 유닛을 조정을 해봤더니 100개일 때가 MA나 MSE 값이 가장 낮게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어서 100으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전처리해서 준비했던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가장 베스트 값이 나오는지, MA 값이나 MSE 값이 가장 낮은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DSR 값, 하향 단파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밸리데이션 MA 값은 0.05, 그 다음 밸리데이션 MSE 값은 0.008이 나왔는데 DQF 값, DSR, DQF도 상관계수가 높았죠. DSR도 높았고, 그래서 높은 두 개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0.04471 값이 나와서 DSR만 집어넣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도 데이터를 넣었더니 오히려 거꾸로 증가하는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MA 값은 오히려 올라갔는데, 로스 값이 증가했는데 MSE 값은 감소되는 두 가지의 지표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지금 이것을 평가할 때 MA 값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MSE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습도 때문에 더 로스 값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증가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풍속까지 추가를 했을 때 MSE 값은 계속해서 내려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습도를 다시 빼고 풍속만 집어넣었을 때는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습도보다는 풍속이 MSE 값은 낮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MA 값도 낮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피처에다가 DSR, DQF, 습도, 풍속, 기온, 강수량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을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피처가 학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강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풍속 같은 그런 데이터는 그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그래프로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리데이션 로스 값과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로스 값은 낮게 설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MA 값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값으로 설정이 됐죠. 앞에서 보시는 대로 이 값보다는 MA 값보다는 MS 값이 낮게 설정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것을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테스트 결과 값을 보면은 실제 파란색에 있는 이 부분이 정답 값입니다. 이게 레이블 값인데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측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낮은 값에 대해서 오차율이 꽤 크게 나오죠,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DSR이나 DSR DQF 값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DSR 값은 0 값인데 발전량은 어떤 특정한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오차 값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시게 되려고 하면은 실제 DSR 값이 낮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이터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낮은 값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보완하실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겹쳐놓은 어떤 그런 그래프고요.
이것은 총 발전량과 발전 예측량을 각각 따로 이렇게 그려놓은 어떤 그런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보시고 한번 노력을 해보실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설비 용량 데이터가 존재했는데 그 데이터를 추가해서 학습해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있는 설비 용량 데이터를 2000년, 아니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매 해마다 발전량 설비 용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그 양이 너무 크게 증가가 돼가지고 앞에서 학습시켰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비 용량을 보완해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주도에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비 용량 데이터를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앞선 논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일조량과 혹은 일조 시간 이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그 발전 설비 용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 용량, 발전량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그렇게 논문에서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1조 시간 데이터를 추가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전량이 전력 소비량을 상회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2019년, 20년, 21년에 제주도에서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칠 때 블랙아웃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발전 설비의 용량이 너무 넘쳐서 그럴 경우에도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출력 제한 조치들이 종종 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출력 제한 조치가 걸렸을 때는 특정한 발전소의 설비를 멈추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출력 제한 조치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설비 용량하고 그 발전량에 대한 부분들이 선형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력 제한 조치가 발동했을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은 정확한 우리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량과 상관관계가 갖는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보완하시는 것도 꽤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날씨 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